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질의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인류사 전체를 다루는 연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류는 하나이면서 여럿이고 여럿이면서 하나이다. 그 인류사 중에서도 유라시아, 또 유라시아 지역 중에서도 특히 오늘 주목받은 것이 알타이 지역 또는 대바소나이, 뭐 이쪽이 상당히 초점의 대상이 된 것 같습니다. 발표 순서에 따라서 질문지를 제가 대독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이동 선생님 질문이 둘 정도 있는 것 같은데, 데니소바인을 남방 루트로 이동해 간 1차 진인류 호모사피엔스에서 발생했다고 보고 계신지요? 이게 질문입니다. 북방 루트를 이동해 간 1차 진인류가 유럽 쪽에서 네안데르탈린이 중석기 문화를 확산하여 알타이 쪽으로 확산되어 가서 알타이 지역에서 데니소바인과 유전자 결합을 통해 2차 신인류 호모사피엔스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요? 그리고 이들에 의해 석인석기와 세형 돌날 문화가 만들어서 동북아시아 쪽으로 전파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게 한 번 질문입니다. 예, 아주 광범위한 질문이라서 한꺼번에 답하려고 그러면 1시간 동안 제가 서로를 좀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나중에 또 세세한 것은 또 우리 이현정 교수가 또 아까 데니소바 말씀 많이 해줬으니까 석기 같은 거 이런 부분은 또 연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우리 오늘 토론에서 이렇게 제가 들은 느낌은, 이게 과학적인 분류 용어 자체가 굉장히 이 중첩대에서 사용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석기 용어라든지 인류 진화상의 어떤 학술적인 용어는 어떤 거는 아예 애매하다고 정의를 하는 게 있고, 어떤 거는 아주 명확하게 정의하는 게 있는데, 호모 사피엔스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실 때 Anatomically Modern Human이라고 할 때는 그 골격 구조 자체가 가지고 화석이니까. 왜냐면 화석이니까 이게 화석의 형태를 가지고 설명하는 거지, 진짜로 이게 현생 인류인지 아닌지 모르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면피용으로 Anatomically Modern Human 이렇게 붙여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호모 사피엔스라 그러면 지금 현재는, 과거에는 용어가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호모 사피엔스 네안데르탈렌스 이런 식으로도 하기도 하고,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있는데, 호모는 호모 헤빌리스, 호모 에르가스트 아프리카에 있고, 에렉투스는 이제 아시아 걸 주로 호모 에렉투스라고 하고, 그 다음에 현재 우리하고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이 호모 사피엔스 모던맨입니다. 현생 인류. 신인류 이런 개념은 사실 지금 우리가 되게 개념은 알겠지만은, 우리가 고고학이나 인류학에서 이런 용어로 이야기할 때 그게 이제 모던맨이라 그러면 현생 인류가 되겠고, 근데 애매하게 아까 말씀하시는 것 중에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그래서 이게 답변하기가 좀 힘든 구석이 있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생 인류가 데니소바에서 생겼냐? 그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을 가지고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호모 사피엔스, 모던맨, 현생 인류는 아프리카에서 나와서 이게 중근동을 지나서 확산되어 왔어요. 이제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고고학적으로 정리된 것은, 이게 중근동 지방에 와서 흑해와 카스피해 사이를 뚫고 올라가서 거기서
북쪽으로 북유럽 쪽으로 들어가서 이 네안데르탈을 밀어붙여서 네안데르탈이 나중에 절멸하는 거는 지중해에서 절멸해요. 그렇게 되는 거고 거기서 이제 갈래가 한 갈래가 아마 데니소바 쪽으로 갔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거고 그 연대는 계속 조금씩 변합니다. 왜냐하면 연대 측정하는 기술 자체가 계속 변하고 그 새로운 연대를 측정할 수 있는 또 기술이 새로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이게 그 연대는 되게 변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유전자 연대나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절대 연대나 절대 연대라고 하는 게 아까 뭐 탄소 연대라든지 또는 OSL 연대라든지 뭐 또 여러 가지 그 저기 TTL 연대 뭐 우라늄 시리즈 연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연대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되게 그 한 중근동 지역에서 한 10만 년 정도에서 시작됐을 거라고 보는 거고 뭐 더 많이 보는 사람은 17만 년까지도 보는 거고 한데 그거는 이제 견해 차이가 조금 있을 수가 있죠. 그렇게 하고 이제 유전적으로 볼 때는 6만 년, 7만 년 전에서 이렇게 확산되어 나왔다고 보는 건데 또 어떤 사람은 동아시아에서 야 10만 년 된 유적이 있어 그랬는데 이거하고 안 맞는데 지금 설명을 못해. 근데 설명 못하는 거 지금 못해. 그건 다음에 누가 새로운 게 발견되면 그때 가서 설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현재 우리 상식은 결국에 아프리카에서 나와서 이렇게 확산되어 나간 것이고 이제 데니소바 같은 경우에 하나의 알타이 지역의 호모 사피엔스 또는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 호모 데니소반 연속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걸로 봐서 굉장히 거기가 그 당시에는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훨씬 살기가 좋았고 오랫동안 머물렀고 많은 인구 집단들이 거기 있었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그게 굉장히 고고학 자료가 많이 남아 있지만은 그 자체를 가지고 고고학 자료가 많다고 해서 그게 곧 시작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고 기본적으로는 이게 아프리카에서 기원해서 쭉 나와서 가면서 군데군데 이제 그런 중요한 거점들이 있는 거고 그 거점 지역에서는 그 유물들이 많이 남아 있는 그런 거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데니소반 문제는 그건 순수하게 저의 가설입니다. 데니소바 동굴이 알타이에 있고 또 유럽 쪽에 치우쳐 있지만은 현재 이제 데니소반이 거기서 나오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유럽 사람들이 다 조사를 했어. 그래서 이게 유럽 쪽과 굉장히 관련되는 것처럼 인식하기 쉬운데 왜냐하면 유럽 쪽에서는 데니소반 유전자가 없어요. 그래서 아시아 쪽에 유전자가 많이 남아 있는데 우리 현생 세계에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어떤 것도 데니소바인이라고 하는 그 권력은 데피니트리 하는 거 없어요. 근데 이제 과거에 달리맨이라든지 화룡동 같은 거는 만주 지역입니다. 만주에서 나온 그런 것들이 이제 요거는 골격이 그 호모 사피엔스 이전의 호모들, 호모 에렉투스하고 호모 사피엔스 현생 인류하고 그 사이에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걸 어떤 사람은 알카익 스타일이라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유럽 용어를 갖고 와서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라 그러고 이러니 이게 참 이해가 힘든 거예요. 저도 뭐 어떨 땐 책을 읽을 때 한참 다시 들여다볼 때가 있는데 그런 중간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간류의 데니소반도 그 중간류 중에 하나로 이렇게 보는데 이게 그래서 이때까지 과거에 이거 알카이c 호모 사피엔스 했던 거, 안 그러면 호모 에렉투스가 발달된 행위라 했던 것 중에서 이게 요거 약간 다르니까 데니소반이라고 하자 한 것들이 아까 그 표에서 점으로 이거는 데니소반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된 거고 최근에 티베트에서 한 16만 년 전으로 측정된 뼈가 하나 있어요. 턱뼈가. 그 턱뼈가 이게 데니소반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 그게 데니소반인지 아닌지는 누구도 절대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는 못 하는데 그 뼈가 참 특이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데니소반하고 같은 부류로 치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유전자가 이쪽에 많이 남아있고 유럽이 조금 있는 게 아니고 없어. 그런 상황에서 이거는 틀림없이 어디 동아시아 어떤 구석에서 진화를 했을 텐데 그렇다고 시베리아에서 진화한다? No. 그건 아닙니다. 거기 가서 형질적인 변화를 조금 가져오긴 했을지라도 어떤 생물이라도 다시 변화하고 그게 살아남으려 그러면 종이 유지되는 거는 프리퀀시
유전자의 빈도가 높아져야 돼. 그래야지 변이가 생기고 하는 건데 그러한 그 개체가 많아야 돼. 개체가 많은 것은 결국에 우리가 보면 지금 현재 인구 밀도를 보면 이게 우리 세계에서 제일 인구 많은 데가 이 동아시아의 난온대, 열대 지방에 그 인구가 세계 인구 반이 살아.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어디선가 시작되고 그게 어떤 연유에 의해서 북쪽으로 밀려갔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게 현재 이제 제가 그 현재의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제 드릴 수 있는 그런 가설이 설명이지 않을까 뭐 그렇게 봅니다. 그 뭐 저도 사이언스 페이퍼를 안 썼으니까 아직도 그런 걸 뭐 내놓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이해해야 될 것 같고 석기 문제는 우리 이현정 선생님께서 나중에 답변하시면 좋겠네요. 예, 관련해서 이현정 선생님 다음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도 선생님한테 질문이 한 가지 더 있는데 간단하게 원론적인 질문입니다. 200만 년 전 초기 호모들이 아프리카에서 유라시아로 이동하게 된 원인이나 계기는 무엇인가? 간단하게. 네, 그건 간단합니다. 사실 그 인간은 자관 사냥 채집하는 해서 먹고 살았으니까 계속 움직이죠. 뭐 움직이더라도 자기 테리토리가 있어요. 근데 테리토리를 벗어나가야 될 경우들이 생기는데 그 중요한 경우가 환경이 변하는 거예요. 여기서 못 먹고 살아. 그 옆으로 가야 돼. 그렇게 될 때 이제 이동이 시작되죠. 그렇다고 해서 대규모 대륙간 이동이 시작되냐? 그건 참 힘든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중건동 지방이 아프리카에 연결되어 있는데 그 연결 쏙 들어가자마자 이집트부터 시작되는 게 사하라야. 이 사하라는 지금 현재는 사막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기후 변동이 있을 때마다 이게 초원지가 됐다가 숲이 됐다가 일부는 숲이 됐다가 지금은 사막이에요. 그래서 인류가 제일 오래된 화석이 사하라에서 나온 거예요. 그때는 호수가 있고 숲이었어. 그런데 그래서 이게 사하라가 지구가 이렇게 기후가 변하면서 사하라는 숨을 쉬는 거예요. 줄어들었다. 사막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면서 여기 좋은 환경 때 살았던 사람들이 튕겨나가야 돼. 튕겨나가는데 어떨 때는 이게 중건동으로 틱 튕겨나가서 많이 죽죠. 왜냐하면 조금 추운 데 가니까 못 견디지 겨울에. 그러니까 죽는데 200만 년 전후에 나올 수 있었던 능력이 생겼어. 불을 피우고 집도 조금 잘 짓고 옷도 좀 제대로 만들. 그게 이제 주먹도끼라는 거가 보여주는 게 인지 능력이 획기적으로 발전된 거예요. 주먹도끼를 만들 때는 게. 그래서 그런 거에 의해서 200만 년 전후한 시기에 이게 사하라가 커졌던 좋은 환경이었다가 확 이게 사막화되면서 튕겨 나오면서 다른 동물하고 같이 나와서 이게 드마니시라는 유적 아까 190만 년 된 유적의 경우에도 거기 있는 동물 자체가 아프리카하고 같이 연속돼 있어. 뭐 그런 거로 봐서는 그런 과정에서 튕겨 나온 거고 그 이전에도 나왔을 테지만은 성공을 못한 거야. 그 유적이 어디 있노? 그 유적 아직 찾지는 못했죠. 뭐 그런 스토리입니다. 네, 답변이 자세하게 이야기되니까 길어집니다. 뭐 질문은 많고 그래서 가능하면은 좀 간략하게 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뭐 루발리아 기법에 대해서 물었는데 이건 다음에 이헌정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홍규 교수님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것도 질문이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떻게 따로따로 할까요? 아니면 한꺼번에 이야기하고 한꺼번에 대답하시나요? 시간이 단순한 것도 있고 뭐 복잡한 것도 있는데 일단 이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일본 조mon인들은 유전적으로 보면 현대 어느 민족 어느 지역 사람들과 가까운지요? 그게 첫째 질문. 글쎄요, 아마 초기 아프리카에서 그 해안으로 이동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 대만에 있거나 그다음에 필리핀이나 이런데 그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아마 가까운 거 아닌가 싶은데 제가 알고 있는 데이터로는 그렇게 직접 비교한 거는 아직 기억이 안 납니다. 실제로 데이터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유전체의 변화 또는 변이의 결과 인간의 외형뿐만 아니라 언어의 형태도 변할 수 있다면 결국 유전체의 변이 결과로 인간의 생각하는 방식, 가치관, 이상 등도 변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먹고 사는 문제를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는 인간에게 먹고 사는 것 이상의 무엇 또는 정신적인 세계를 더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인간의 집단이 발생하고 유전적으로 후세에 전달되어 구분 가능한 특징을 갖는 인간 집단이 될 수 있을까요? 이건 뭐 유전학 문제가 아니라 아마 뭐 철학도 아주 초철학적인 질문 같습니다. 그 언어를 이렇게 비교하는 비교 언어학이나 그다음에 언어의 핵심 컨셉 개념 그다음에 그런 것들의 그 의미소 이런 것들을 뭐 분석하고 이렇게 비교하는 그런 분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유전체 분석하듯이 단어를 비교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의미를 그 지인에 비해서 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의 뜻의 그 개념이 바뀌는 것을 밈이 바뀌는데 아까 이원정 선생님이 기술적 그러는데 그 어떤 테크니컬한 기술의 그 유니티가 있으면 뭐 그런 유니티가 진화해 나가거나 변화해 나가는 그런 것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 쌓이고 하면은 점점 많아지면은 복잡해지면은 생각이 달라지고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가령 뭐 인간들이 옛날에는 없던 것들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가령 뭐 우주로 날아가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하늘 보고 저 달에 보면은 달에 개수나무 뭐 그런 동료를 불렀지만 지금은 달이 어떻게 생겼는지 거기에 날아가서 실제로 앞으로는 뭐 화성에 가서 산다는 그런 시대에 와 있으니까 이 기술이나 생각, 기술은 사람들이 과학적인 어떤 그런 이런 걸 기반을 해서 이게 바꿔서 그 다음에 새로운 걸 더 알게 되면 더 바뀌면서 정신이라는 게 사람의 생각이 바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생각을 기술을 지식을 어떻게 늘리면은 더 좋은 방향으로 갈 거 아니냐 그런 생각들을 학자들은 하고 있습니다. 예,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다음 이런 뭐 평이다 자세한 설명을 더 해달라고 하니까 이거 참 일단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뇌 기능을 컨트롤하는 두 유전자 ASPM과 마이크로세팔리아에 대해 한국어와 같은 나톤 랭귀지를 쓰는 사람들에게는 돌연변이가 많지만 중국어와 같은 톤 랭귀지를 쓰는 사람들에게는 돌연변이가 없다는 말씀이 흥미롭습니다. 말씀에 대해 설명을 조금 더 듣고 싶습니다. 이건 뭐 시간이 좁기 때문에 뭐 선생님 저랑에 맡기고 요 질문 한 가지는 구체적인 질문 한 가지는 AMH와 BMH를 가르는 기준이 되는 행동은 무엇인지요? 아까 처음에 이야기하신 그 마이크로세팔린 그다음에 ASPM 지금 다른 또 유전자들이 언어하고 관계가 있다 하는 그런 논문을 시카고 대학에 있는 어느 교수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만은 논문을 내고 난 다음에 굉장히 저게 소위 유전자의 변화하고 사람들의 언어 능력하고 차이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그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무튼 그 내부에서 시비가 많아 미국 유전자 학회나 이런 데서 시비가 많아가지고 그 사람이 중국계 사람이었는데 그만뒀습니다. 그 이후에 이 논문이 별로 인용이 안 되고 있고 사장이 돼서 재현이 안 되는지 어떤지 제가 추적은 못 해봤습니다. 유전자가 변화가 가령 지금 네안데르탈인하고 현생 인류하고 같이 세면은 유전자가 결국
유전자 그러니까 크로모솜이 서로 또 한 반반으로 이렇게 그 섞이기 때문에 그런 것 중에 시간이 지나가면은 그 네안데르탈인이 가지고 있던 유전자가 그 후손들한테 전해지고 그다음에 그 전해진 유전자가 그 기후에 특히 적응이 되기 때문에 오래 살아남고 그렇게 된다는 그런 그 해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안데르탈인 유전자가 현재 사람들의 건강에 얼마만큼 기여를 하느냐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병이 그 보호를 받는다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스반테 파보가 작년에가 매번 그 노벨상 받은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어떻게 왜 의학상을 생리상을 줬는지 하는 거는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인간의 그 소위 본질을 갖다가 더 잘 알고 그다음에 건강과 질병 예방에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유전자는 정신뿐 아니라 몸 전체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두 번째 질문이 아나토미컬리 모던 휴먼이라는 거는 그 말 그대로 그 형태학적으로 애너토미라는 건 그 해부학입니다. 형태적으로는 그 모던 그 사람인데 여러분들 그 뇌 특히 두개골을 봐가지고 어떤 모양이 이렇게 생겼으면은 그 현대인이라고 해부학 유고를 보면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 사람들의 행동은 behavior는 원시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나온 사람들이 애나토미컬하게 모던이었다 하는 그런 그 용어 뜻이 그 AMH라는 용어에 내포되어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현정 교수님께 질문을 한꺼번에 드리겠습니다. 알타이 지역 답사 연구할 때에 러시아 학자들과 어느 소통 어떻게 하십니까? 러시아 언어가 실력이 좋은가? 러시아 논문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다고 호기심 있는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르발루아 기법과 석인석기 기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 뭐 더 있지만 그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유배추 기법과 석인석기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고 유라시아 대륙에서는 유배추 기법이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요? 예, 세 가지. 네, 저 현장에서 많이 배웠고요. 러시아는 현장에 나가 있는 시간이 5개월 정도 되니까 현장에서 전문 용어들 가지고 현장에 가면 끊임없이 토론을 하기 때문에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이제 그 학술원 회원들, 아카데미션들이죠. 아카데미션들이 이제 와서 이제 현장에 한 2주 정도 이렇게 머무는데 모닥불고고학, 가스트로네 아르케올로기라는 말이 있어요. 모닥불고고학이라는 게 있는데 저녁에 한 7시 정도 식사 끝나고 나면 8시부터 이제 이렇게 불 피워놓고 학술원 회원부터 시작해서 지금 막 들어온 중학교 2, 3학년 학생들까지 다 모여가지고 밤새도록 그 차 마시면서 또 보드카 마시면서 토론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듣는 고고학 이야기가 그 책을 읽었을 때 찾지 못했던 보고서를 쓰거나 책을 쓸 때 실수했던 것까지 그날 다 설명을 하기 때문에 책을 몇 권 읽은 것 같은 그런 기회를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10월부터 있는 그 각종 학술 대회에서도 많은 걸 배우지만 현장 5개월 동안의 그 학문적인 깊이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이 와서 격렬하게 토론하는 과정에서의 그 향유, 그 학문을 향유하는 것 같은, 학문을 즐기는 것 같은 그런 환경에서 그 내용을 잘 이해하려면 러시아를 못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끊임없이 그 자리에 참여해서 배워서 전문적인 용어들은 뭐 편안하게 하는데 뭐 뉴스 같은 거 굉장히 복잡한 거 나오면 잘 이해를 못합니다. 르발루아 기법하고 석인 기법의 가장 큰 것은 이제 소재를 어떻게 생산하느냐, 생산하는 그 기본적인 메커니즘이 다른 거예요. 르발루아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한 19세기에 르발루아 베레라고 하는 파리 근교에 있는 도시에서 처음으로 그와 같은 석기들을 발견하면서 이제 이게 하나의 기술이라고 인식했고 그 기술은 네안데르탈린의
그 대표적인 그 기술 체계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학문으로 밝혀졌고, 기술은 기본적으로 처음에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거북등 모양의 이런 그 도톰한 등면을 이렇게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또 여러 차례 그 여러 방리 기술을 통해서 한 점의 르발루아 찌르기를 만드는데 초점이 만들어져 있는데, 중요한 거는 몸돌 섞기에서 격지 섞기로 인식의 대전환이 오는, 그러니까 한 번의 전환은 평범한 자갈돌이나 큰 판석 같은 데에서 주먹도끼를 만드는 것이 큰 인식의 전환이었다면, 그 양면으로 손질하는 그런 기술들을 이용을 해서 몸돌 섞기에서 격지 섞기로 전환한 가장 큰 전환이 르발루아 몸돌에서 르발루아 기술에서 처음으로 등장한단 말이죠. 근데 그 기술에서 또 한 번의 큰 전환이 뭐냐면, 그런 거대한 그 판석을 가지고 한 점에 뭐 가늘고 긴 그런 르발루아 찌르기 한 번에 그냥 창끝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뭐 놀라운 기술이죠. 한 번에 창끝이 만들어지니까 조금만 손질하면 뾰족한 끝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한 점이 아니라 여러 점으로 소재를 얻을 수 있다는 거는, 이건 뭐 혁신적인 거죠. 그 예를 들어서 그 인터넷상에서 우리가 서로 전화를 통해서 한 명과 한 명이 통화하다가 인터넷상에서 한 명이 다수와 이렇게 소통하는 것, 그리고 지금 카톡상에서 상호 교류하는데 한 번에 수십 명, 수백 명, 지금 뭐 몇백 명씩, 또 몇백만 명씩 소통을 한 번에 하지 않습니까? 이런 기술로 전환한 대전환의 시점은, 현재 AI의 발달의 소통의 대전환의 시점은 르발루아 몸돌 제작 기술 체계에서 돌날석을 제작하는 기술 체계로 전환하는 이 시점입니다. 이게 엄청난 변화인 거죠. 상상할 수 없는 기술 체계에 하이테크놀로지로 아주 가성비 높은 그런 기술로 전환하는 게 돌날석기의 제작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유베츠 기법을 알고 계신 분이 계시네요. 그 석인석기라고 하는 이제 돌날석기를 제작하는 그런 기술 체계가 아까 제가 그 새롭게 모델링 했던 것처럼 만들어지긴 했는데, 그 돌날석기를 만드는 기술이 아까 말한 그런 고도 하이테크로 이제 약 한 2차 산업혁명 정도로 가고 있을 때, 이 양면석기를 만드는 기술이 이제 창끝으로 전환해서 아주 날카롭고 길고,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치 의기용처럼 만들어지는 정교한 석기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양면으로 손질을 해서. 그러니까 이게 많이 나오지 않는 거 봐서는 의기용일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 정도 수준의 최고의 걸작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양면으로 손질하는 기술이 월등하게 실력으로 이미 갖추어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기술이 갑자기 돌날을 떼는 기술하고 합쳐지면서 사이즈를 최소한 사이즈로 만들어서 처음에 양면 석기로 만들고 타격면을 조정한 다음에 작은 돌날들을 폭 한 0.5cm, 길이 2, 3cm부터 한 7, 8cm까지 만드는 이런 가늘고 긴 세형 돌날, 좀돌날, 뭐 새석인 같은 말인데요. 아까 백이동 교수님 말씀하셔서 이제 다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떼는 기술이 유베스 기법이에요. 그런데 카라콜 유형에서는 이 석기 기법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알타이 지역 전역, 그 다음에 아누이강 2, 그러니까 2만 천년대까지죠. 그러니까 알타이 지역에 4만 년부터 2만 천년대까지 분명히 그 유베스 기법이라고 말하는 그런 세석인 몸돌이 나오는데, 세석인 핵이 나오는데, 그 어느 유적에서도 배형 격지나 스키형 격지처럼 그런 기술 격지가 한 점도 나온 예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양면 방리 기술을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소위 세석인 핵 문화는 알타이 지역에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게 한 2만 7천 년에서 2만 5천 년 사이에 셀렘자 강이라 아무르강 중류에 있는 셀렘자 강에서 갑자기 그의 최하문화층인 사문화층에서 그런 석기가 등장해서 이것이 동아시아로 확 퍼지면서 이게 유베스 기법이라는, 일본 사람이 먼저 이름을 붙이는 바람에 유베스 기법이라고 하는 용어로 이제 붙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술은 동아시아에서 시작된 아주 훌륭한 전통이고요. 저쪽 그 알타이 지역에서 시작해서 2만 천년까지 쭉 이어져 왔던 기법은 몽골이나 그 중앙아시아나 이 일대에서 나중에 연필 모양의 아주 연필 끝 모양의 아주 기가 막힌 그런
좀 떠나서 몽돌이나 뭐 새성인 문화로 연결되는 서로 다른 전통으로 진화한 모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유베스키폭과 석인 문화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양면석기랑 합쳐지느냐 아니면 자체적으로 또 다른 지역으로 진화하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석기 문화로 진화해 나갈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저에게 주어진 시간 다 지나갔는데 그래도 정경희 선생님한테 질문 한 가지 안 드릴 수 없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마리아 김부다스 같은 학자는 구석기 시대의 삼각형 전통이 신석기 시대에도 이어지고 청동기 시대의 인도 유러피안 문화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의 삼각형은 여신신앙이 구석기 시대부터 있었고 삼각형은 생명의 근원으로서 여성의 자궁으로 표현되고 탄생과 죽음, 재탄생하는 자연의 순환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선도 전통에서 이야기하는 원방각과 매우 다릅니다. 이런 것들이 과연 후기 구석기로 연결되는 것이 맞을까요? 네. 분명한 거는 중기 구석기, 제가 이제 이런 부분에 주목을 했던 거는 이제 후기 구석기 시대 때의 삼각형 마름모가 확실하게 그 모신상과 결합을 하면서 신성 어떤 상징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 프랑스의 르로아 구랑이라고 그런 유명한 그 모신상 연구하는 학자 그때부터 이미 삼각형 마름모가 신성 문양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첨두기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게 특별한 이제 그런 신성 어떤 표상으로서의 그런 삼각형 마름모형의 첨두기를 후기 구석기 시대 때 유럽 사회에서 너무 많이 이제 확인을 하게 되면서 저도 이제 르로아 구랑의 어떤 그 가설을 받아들이게 됐고 마리아 김부타스 같은 경우는 이제 신석기 청동기 시대 때의 그 마름모 삼각형 또 모신상 그런 연구를 하면서 후기 구석기 시대 때의 이제 그런 연구 경향을 개선시키고 결합하는 형태의 연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럽 지역에서의 이제 후기 구석기나 신석기 청동기 시대 또는 뭐 인도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영향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서구 학자들이 다 밝혀놓은 부분이고 동북아 지역에 있었어도 그 우리 천전리 각석이라든지 또는 뭐 그 극동 지역 뭐 한반도 할 것 없이 신석기 청동기 시대 때 삼각형 마름모형의 암각화라든지 또 모신이 어떤 삼각형 형태로 표현되고 아니면 뭐 아주 잘 만들어진 토기 문양의 삼각형이나 마름모 문양이 이제 제기로서 사용된 그런데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이제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뭐 그러다 보면 그런 문화가 뭐 정말 유럽 끝에서부터 후기 중기 구석기부터 그죠? 뭐 청동기까지 시기적으로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이제 유럽 저 끝쪽에서부터 그리고 한반도 일본 열도도 나타나니까 그 정말 극동 지역 끝까지 나타나는 것을 보면은 이게 이제 뭐 네. 진짜로 굉장히 긴 시간성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는 그는 명백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질문이 여러 가지 더 있는데 시간 관계상 줄이겠습니다. 물어서 답을 아는 것은 학습이고 그건 학생이 하는 것입니다. 예, 연구자는 자기한테 묻고 의문을 가지고 자기가 풀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학문은 자문자답하는 것이다. 그래서 남은 질문은 각자 자기가 의문을 제기하고 연구해서 답을 찾으면 그거는 학문이 됩니다. 예, 그런 활동이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질의와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